범죄 조직이 한국을 충격에 빠뜨리다. 서울의 공포 2000년대 초반, 한국의 현대적이고 활기찬 수도 서울은 일련의 잔인한 살인사건의 중심지가 되었고 전국이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 연쇄살인사건은 평화로운 거리들을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의 잔인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첫 사건, 밤의 비극 서울의 밤하늘 아래. 송파구의 거리들은 따뜻한 불빛이 골목을 비추며 평화로운 느낌을 준다. 그러나 2002년 4월 5일 저녁, 그 평화는 끔찍한 사건에 의해 찢겨져 남은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슬픈 흔적을 남겼다. 그날은 가벼운 비가 내린 후 습한 저녁이었고 거리에는 고요함이 감돌아 도시 전체가 잠에 빠진 듯했다. 두 명의 여고생인 지은과 수아는 친구의 생일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다. 두 소녀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젖은 콘크리트 바닥에 발이 닿는 소리와 섞여 평범한 밤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앞에서 숨어있는 포식자들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순식간에 3명의 남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 두 소녀를 가로막았다. 그 남자들은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마스크를 쓰고 몸을 감추기 위해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다. 그들은 칼을 들고 있었고 그것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날카롭게 반짝였다.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지은과 수아는 반응할 틈도 없었다. 지은의 절규는 거칠게 입을 막힌 손에 의해 묻혀버렸고 수아는 도망칠 새도 없이 붙잡혀 강하게 도로에 넘어졌다. 그들은 한 점의 가책도 없이 두 피해자를 어두운 골목의 구석으로 밀어넣었다.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의 약한 저항, 끔찍한 눈물은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없었다. 보석, 돈, 귀중품을 모두 빼앗은 뒤 그들은 두 소녀를 잔인하게 괴롭히기 시작했다. 칼날의 차가움과 그들의 잔혹함은 소녀들의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져 지울 수 없는 평생의 기억이 되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유령처럼 사라져버리고 모든 증거를 함께 가져갔다. 오직 혈흔과 혼란스러운 발자국만이 길바닥에 남겨졌다. 현장에는 절망의 분위기가 진하게 스며들어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소름이 돋게 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콘크리트 바닥 위에 드리워져 감정적인 슬픔을 더하고 있었다. 단 몇 길 후 서울 전체가 한 가족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에 공황 상태에 빠졌다. 평범한 고요한 공간이 갑자기 답답해지고 사람들은 늦은 밤에 밖으로 나가기를 꺼리기 시작했다. 이 살인사건은 온 도시를 감싸는 두려움의 파도를 불러일으켰고 진정 끔찍한 사실은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한강에서의 끔찍한 발견. 2002년 4월 18일 오후 한강의 평화로운 풍경이 한 노인이 산책을 하다가 끔찍한 발견으로 깨졌다. 물결은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강 위로 흐르고 약한 햇살이 점점 사라져갔다. 그의 호기심 어린 시선은 물 위에 떠있는 큰 여행 가방에 멈췄다. 처음에는 누군가 실수로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불안한 기분이 그를 가방 쪽으로 다가서게 했다. 가방을 끌어올리려 애쓰던 그는 두려움에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열었다. 그러나 가방이 열리자마자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고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안에는 훼손된 남성의 시체가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주변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다. 강물의 소리는 마치 잠잠해지고 상상할 수 없는 진실의 존재만이 남아있었다. 시체는 경찰에 의해 신속히 옮겨졌고 희생자의 신원은 강남에서 이틀 전에 실종된 35세의 직장인으로 밝혀졌다. 그는 조용하고 순한 성격의 소유자로 누구와도 원한이 없었기에 범인의 잔인함에 모든 이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약 2주 후 도시 남쪽의 한 공터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또 다른 소름 끼치는 장면을 발견했다. 4구의 시체가 큰 자루에 숨겨져 있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감정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손이 묶인 채로 입이 막혀 있었고 질식사했다. 슬픔과 강한 시체 냄새로 가득한 자루들은 현장을 한층 더 음산하게 만들었다. 경찰은 신속하게 두 사건을 연관지어 분석하고 피해자들이 냉혈한 살인범 집단의 희생자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불리한 단서들을 통해 정보를 추적하려고 했지만 용의자의 신원과 동기는 여전히 큰 의문으로 남아 있었다. 서울 도심은 연이어 발생하는 시체 발견 사건으로 숨 막히는 분위기에 휩싸였다. 시민들은 끔찍한 이야기와 한강을 괴롭히는 유령들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다. 평온했던 강변의 오후는 이제 많은 이들에게 악몽이 되어버렸고 그 누구도 그 고요한 물가의 발길을 멈출 용기가 없었다. 도시가 점차 깨닫게 된 현실은 소문보다 더 무서웠고 어둠이 골목에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활기 넘치는 중심에서도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뒤덮고 있다는 것이었다. 경찰의 역할과 노력, 이번 범죄 조직의 수사 및 단속은 인내심뿐만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경찰 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처음부터 특공대는 단서 부족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서울 전역에 두려움의 물결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림자는 시민들의 심리에 큰 부담을 주었고 동시에 경찰에게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건의 신문을 실시하고 수백 시간의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경찰은 여러 밤을 새우며 용의자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적지 않은 경찰관들은 끼니를 잊거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며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찰의 성과는 범죄자들을 성공적으로 체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정의가 실현되고 있음을 확신시키는 데에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언론과 지역사회로부터의 압박 속에서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체포가 아니라 서울 전역의 안전과 이미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현대 한국의 상징이죠. 악당의 정체가 드러나다 몇 달 동안 이어진 수사는 서울 경찰을 밤새워 긴장하게 만들었다. 사회의 압력과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의 부담이 갈수록 커져갔다. 수사팀의 여러 번의 출동은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2002년 6월 3일 택시기사인 박재호가 4명의 손님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하면서 사건의 실마리가 드러났다. 박의 진술에 따르면 4명의 남자가 두꺼운 외투를 입고 큰 가방을 들고 그의 택시를 탔고 외곽의 한 외진 지역으로 가기를 요청했다. 그들은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박은 회상하며 하지만 각자의 불안한 눈빛이 저를 오싹하게 만들었죠. 가방에서 풍기는 이상한 냄새가 그들이 단순한 손님이 아닐 것이라는 제 직감을 일깨웠어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신속하게 택시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도로 변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수집했다. 희미한 이미지에서는 범죄 파일에서 익숙한 4명의 용의자의 그림자가 보였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범죄 조직의 정체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그 4명은 김종호 28세, 이상우 31세, 최민식 25세, 박도현 29세였다. 각자의 이름 뒤에는 어두운 경력이 가득했다. 모두 실업자이며 마약에 깊이 빠져 있었고 4명은 교도소에서 서로 알게 되어 돈을 벌기 위해 그룹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 돈은 정당한 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잔인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들은 석방된 이후부터 몰래 계획을 세웠다고 인정했다. 처음에 그들의 목표는 소매치기나 그냥 작은 절도들이었다. 하지만 작은 범죄에서 오는 너무 쉽다는 느낌이 김종호 일행을 더욱 용감하고 대담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힘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약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강도를 저지르며 본능을 만족시키고 나중에는 희생자들의 목숨을 끊는 것조차 망설이지 않았다.
이는 또 다른 인류의 범죄로 기록되기 위한 것이었다. 희생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누구나 될 수 있다. 자신들의 삶이 이 비인간적인 4명의 손에 들려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길가에 우연히 지나가던 여학생부터 시작해 밤에 미끼로 잡힌 불행한 희생자까지. 그들은 부자와 가난을 따지지 않고 기회를 기준으로 목표를 정했다. 이 4명이 관심 있는 것은 오직 피해 갈증과 빈곤한 주머니를 채우는 것뿐이었다. 가장 오싹한 건 그들이 결속력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피해자를 궁지로 몰아넣는 매끄러운 협조의 순간들. 그룹의 각 구성원은 명확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한 명은 감시, 한 명은 억압,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서울 도시의 불안함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수행한다. 바로 이 잔인함과 잘 맞는 협력이 그들이 끔찍한 범죄의 연쇄를 일으키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 흔적을 찾는 것은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다. 진실이 드러나자 여론은 악당이 신비로운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을 충격적으로 깨달았다. 그들은 실존하는 사람들로 도시의 중심에서 함께 숨쉬고 있었다. 신원이 명확해짐에 따라 경찰은 체포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고, 불행한 피해자들에게 정의의 빛을 가져오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이 차가운 살인자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그들 앞에 치열한 대면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범죄자의 과거와 배경 범죄자 4명의 신원이 경찰에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이 저지른 행동에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과 과거를 들여다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들 각각은 비극적인 이야기를 안고 있었지만 인생에서의 선택과 잘못된 길이 그들을 인간성을 잃은 살인기계로 만들었다. 김정호 28세. 두목 김정호는 매일매일 비난과 폭력이 쟁쟁한 소리로 가득한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다. 부모는 그가 10살 때 이혼했고, 그는 가난한 시골에 사는 친척의 차가운 대우 속에 길을 잃은 소년으로 남겨졌다. 고립감과 상처는 그를 점차 무관심하게 만들었다. 중학교를 졸업하자 김은 집을 나와 방황하며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마약과 폭력의 맛을 알게 된다. 방향 없이 떠도는 날들은 그의 범죄의 첫걸음을 내딛게 했다. 소매치기, 사기 등을 하다가 점차 빈민가에서 악명 높은 불량배가 되었다.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김은 스스로를 개선하기보다는 이곳을 진짜 학교로 만들어 다른 이들에게 사기치는 법, 협박하는 법, 무기 사용법을 배웠다. 그를 구원할 수 있었던 정의는 무관심과 인생에 대한 분노가 그를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교도소에서 나와 김정호는 이제 단순한 방황소년이 아닌 완전히 잔인하고 냉혹한 인간으로 변해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갱단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상구 31세. 조용하지만 악랄한 사람 이상우는 한때 평화로운 가족을 가졌지만 그 실제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 그의 부모는 평범한 노동자들로 하루 종일 쌓여가는 빚에 시달렸다. 그의 어린 시절은 빚을 갚기 위해 뛰어다니고 끝없는 싸움을 목격하는 날들로 이어졌다. 점점 그는 부모처럼 고생하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을 고민하며 끝없는 탐욕을 품게 되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도박에 빠져들었다. 빠른 백수가 되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 그는 오히려 빚더미에 깊이 빠져들었다. 빚에 쫓기던 시절 그는 건축 노동자로 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자주 괴롭힘을 당하고 무시당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불행한 상황에 대한 불만만큼 자신보다 더 부유하고 운이 좋은 사람들에 대한 증오도 품고 있었다. 그가 보이는 공개적인 반응은 침묵이었지만 내면에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운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악랄한 생각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최민식 25세. 충동적이고 냉담한 사람 최민식은 가족으로부터 상처받은 전형적인 아동의 모습이다. 폭력적인 결혼 관계에서 태어나 그는
부모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기적으로 학대를 당했다. 그의 어린 시절의 웃음은 빼앗겨졌고 이는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찬 소년을 남겼다. 이런 유해한 환경에서 성장한 그는 이른 나이에 무관심해져 15세에 갱단에 들어갔다. 그에게 인생은 강자가 이기고 약자가 짓밟히는 게임에 불과했다. 최는 폭력으로 상황을 제어하는 경향이 있다. 그가 참여하는 모든 강도 사건에서 주먹, 발차기, 심지어 칼과 같은 폭력이 그가 사용하는 유일한 언어가 된다. 그는 충동적이고 공격적일 뿐만 아니라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최에게 냉혈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본능처럼 보인다. 박도현 29세. 어둠 속의 계산과 나머지들과는 달리 박도현은 양면적인 인물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겉보기에는 수줍고 둔하며 고개를 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서운 계산가이다. 그의 가족은 나머지 3명보다 부유하지만 부모가 부과한 가혹한 규율과 시험의 압박 때문에 그는 심리적인 악몽을 견뎌야 했다. 박은 자유로운 삶을 찾기 위해 가족을 떠났지만 정당한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범죄 현장에 빠져들었다. 김정호나 최민식과 달리 박도현은 야망이나 폭력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 침묵이 그를 교활한 계획의 수립자로 만들고 피해자들을 의심 없이 함정에 빠뜨리게 한다. 그는 조직의 두뇌 역할을 하며 작전에서 구성원들을 연결하고 조정한다. 비극적인 삶의 조각들이 있지만 그것이 이유는 아니다. 각 멤버가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은 그들의 잔인함과 냉정함을 변명하거나 덮는 이유가 될 수 없다. 김, 이, 최, 박의 공통점은 개인적인 비극뿐만 아니라 자신을 고통의 씨앗으로 만들기 위해 도덕을 버리는 선택이다. 우리는 출신 환경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님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과거의 어둠이 모든 희망의 빛을 가리고 그들을 되돌릴 수 없는 길로 이끌었다. 숨막히는 체포작전 많은 날 동안 쫓고 쫓기던 끝에 2002년 6월 10일 새벽 서울경찰은 범죄 조직의 은신처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입수했다. 노원구의 황폐한 지역에 있는 낡은 여관이 용의자들이 숨어있는 곳으로 지목되었다.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던 특수부대는 즉시 작전 계획을 세웠다. 여관에 접근하면서 팀의 분위기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고요한 밤이었고 손전등 불빛이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추었다. 땅에 부스러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렸고 누구도 숨소리를 내지 않았다. 팀의 각 구성원은 무기를 단단히 쥐고 지시를 따랐다. 앞에 있는 이들이 잔인하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다. 여관 안에서는 김정호와 이상구가 낡은 매트리스에 누워 유일하게 남아있는 정우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서로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그들은 항상 경계를 하고 있었지만 수일 동안 쫓기느라 지친 눈은 충혈되어 무겁기만 했다. 그 근처에서 최민식은 벽에 기대 앉아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무딘 칼을 점검하느라 바쁘고 박도현은 집 한쪽 구석에서 가끔 창밖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시계가 정확히 오전 3시 24분을 가리킬 때 경찰이 건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무문이 힘껏 차여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트렸다. 경찰이다. 손을 들라. 대장의 명령이 크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항복할 생각이 없었다. 김정호는 가까이에 있던 단단한 나무 막대기를 휘두르며 크게 소리 지르며 경찰들 쪽으로 돌진했다. 다른 놈들도 마구 쏟아져 나와 탈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이상우는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며 탈출로를 만들려고 애썼다. 그때 최민식은 도망치려 후문으로 돌진했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직원들에게 저지당했다. 박도현은 비겁한 모습으로
오래된 테이블 뒤에 숨다가 제압당하자 겁에 질려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다. 상황은 긴박해졌다. 김정호는 모서리에 몰려들어 마치 맹수처럼 방어했다. 그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고 더 이상 탈출할 길이 없자 눈빛이 미쳐가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나무를 휘두르며 앞에 있는 경찰들에게 공격을 했지만 정확한 전기로 인해 곧바로 제압당했다. 그의 비명이 집안에 울려 퍼졌고 절망과 고통이 가득했다. 단 20분 만에 팀 전체가 완전히 제압당했다. 그들은 수갑이 채워진 채로 지치고 분노에 가득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무자비한 악당이 아니라 법의 그물망 앞에서 무력하고 고립된 남자들이다. 연행되어 경찰서로 가는 동안 서울의 조용한 밤에 4명의 살인범을 실은 특수 차량의 침묵이 감돌았다. 더 이상 도전적인 말이나 미친 반응은 없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체포의 긴장감과 긴박함은 이제 무고한 영혼들을 위해 정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안도감으로 변모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체포의 성공이 아니라 김정호가 서울의 거리를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마주한 공허한 눈빛이었다. 완전히 인간성을 잃은 자의 눈빛, 그 뒤로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악몽의 연속이 남겨졌다. 희생자 가족, 씻을 수 없는 고통, 희생자 가족들에게 이 고통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결코 아물지 않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이러한 잔인한 상황에서 생명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부터 흐르는 시간의 매 순간이 어둠 속에 잠기는 날들의 연속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희미해지지 않는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고통은 회상할 때마다 더욱 강렬하게 터져 나옵니다. 한 어머니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고등학생 딸을 언급하며 눈물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애는 공부를 정말 좋아했어요. 항상 대학에 합격해서 문학 선생님이 되는 꿈을 꿨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서 몇 페이지를 읽고 저한테 맛있는 아침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른 뺨을 따라 조용히 눈물이 흐릅니다. 이제는 사진 속에서만 제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 눈은 여전히 빛나지만 제 삶의 빛은 아이가 떠난 순간부터 꺼져버렸습니다. 또 다른 아버지는 가족의 기둥이었던 튼튼한 어깨가 이제는 법정 의자에 앉아 떨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꿈이 가득한 젊은 엔지니어는 끔찍한 학살의 희생자 중 한 명입니다. 저는 제 삶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풍패도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아들의 유품이 담긴 가방을 받았을 때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아이는 제 자랑이었지만 이제는 그 자랑을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는 너무 감정이 격해 말을 이어갈 수 없었고 법정은 슬픔에 잠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친구, 그리고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 고통을 함께 겪어야 한다. 피해자의 한 누나가 이제 막 20살을 넘긴 나이에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감정이 담긴 글을 남겼다. 내 남동생은 항상 가족을 데리고 다음 해에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말했어. 그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았어. 하지만 지금 우리 가족은 그를 묻으러 가야 하고 그가 절대 보지 못할 꽃다발을 놓아야 해. 각 피해자의 가족이 겪는 이야기와 감정은 한 가지 점에서 동일하다. 끝없는 고통이다. 오래된 집에 발을 들일 때마다 그들은 공허함을 느낀다. 고인의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사라진 공간이 황량하게 느껴진다. 식탁, 소파, 공부하는 공간, 집안의 모든 작은 구석이 공허함을 일깨우는 무형의 기억이 되어버렸다. 고통을 극복하지 못한 가족들도 있어 내부의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한 아내는 남편이 그들만의 독자적인 딸을 잃은 이후 몇 달 동안 잠도 못 자고
먹지 못해 심각한 위기 상태에 빠졌다고 마음 아프게 털어놓았다. 예전에는 가족이 둘러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은 각자 조용히 한 구석에 앉아 마음이 부서진 채 있다. 그러나 그들이 겪어야 하는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스럽고 끔찍한 상황 속에서의 죽음에 대한 오싹한 기억이다. 신문을 읽거나 사건에 대한 뉴스를 들을 때마다 그 끔찍한 이미지들이 다시 떠오르며 마치 심장을 꿰뚫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기 전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는지, 혹시 그들이 더 이상 내일의 햇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이 있었는지를 자문한다. 그렇지만 스스로를 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그 가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들은 범죄자들과 마주하기 위해 법원에 가야 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이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용기를 끌어내야 한다. 덕분에 그들은 범죄를 세상에 드러내고 범죄 집단이 저지른 잔혹함의 생생한 증거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누구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부모와 형제자매들의 눈에 숨겨진 고통은 정의가 회복되더라도 고인이 될 사람을 되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강하게 상기시킨다. 묘비는 남아있는 유일한 흔적이며 그 곁에는 꽃과 눈물이 가득한 메시지가 있다. 그들에게 정의는 마음을 어느 정도 봉합하는 것일 뿐 상실이라는 역경의 상처를 지울 수는 없다. 정의가 이루어지다 2002년 말 한국 법원이 재판을 열었고 분노와 슬픔, 정의에 대한 희망이 차가운 법정에서 모였다. 법정은 피해자 가족, 언론, 그리고 범죄 집단의 공포 속에서 살아온 서울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눈빛은 깊은 고민으로 가득했고 한순간도 가볍게 지나가는 분위기는 없었다. 4명의 범죄자가 법정에 들어서자 모든 이가 숨을 죽였다. 그들은 한때 두려움을 퍼뜨렸던 자들답지 않게 피곤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발이 닿는 소리가 그들이 만들어낸 아픔의 순간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더 많은 분노를 유발한 것은 그들의 거리낌 없는 태도와 도전적인 눈빛이었다. 두목 김정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피고석에 앉았다. 재판은 생존자들의 증언과 검사의 자세한 설명으로 시작되었고 잔인한 행동과 끔찍한 순간들이 무거운 단어들로 재현되었다. 눈물과 함께 섞인 흐느낌 소리는 법정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살해된 사랑하는 이의 이미지가 언급될 때 억눌린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각 혐의의 말은 이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심장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찔러 들어갔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모순된 자백이 사건을 정점으로 이끌었다. 그 잔혹한 행동에 대한 유일한 이유는 상쾌한 기분이 좋고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너무나 태연하고 무심한 대답의 재판장에서 모두가 떨림을 느꼈다. 한 점의 반성도 사과도 없이 그들은 악의 상징처럼 변해 여론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했다. 결국 한겨울의 저녁, 판사는 4명의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 판결은 기대되었던 것이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을 눈물 짓게 했다. 그런 눈물은 정의에 굴복하는 의미와 함께 그들이 빼앗은 생명들에 대한 끝없는 고통을 담고 있었다. 김정호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 가족을 향해 텅 빈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무도 잊지 못할 기괴한 눈빛이었다. 형집행날, 서울은 오랜 시간 짓누르던 어둠에서 벗어나듯이 씻어졌다. 방송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을 요약해 보도하며 그 악몽이 사회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수백만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형집행날 교도소 밖에 모인 군중들은 아무런 소리도 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 침묵은 깊고 잔혹했다. 정의가 입을 열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었다. 정의가 구현되었지만 희생자 가족들에게는 잃어버린 여정이 가져온 아픔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새로 세워진 무덤들 위에는
여전히 신선한 꽃다발과 눈물 속에서의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지만 그들에 대한 기억은 우리가 정의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남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이 사건은 한국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범죄의 잔혹함에 대한 쓴 교훈일 뿐만 아니라 모두가 평화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누구도 두려움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